최경영의 4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젊은 정치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현근택 부위원장, 미래통합당 이준석 전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현근택 위원장님은 처음 출연하신 거네요. 네네. 네. 맹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으로 껴줘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50대 밑은 다 젊은 청년들입니다. 다 커트라인 걸릴 것 같은데. 21대 국회 역시 상임위원회 구성 법정 시한은 지키지 못했고요.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립 중인데 그 이해찬 대표가 내일 모레입니다. 12일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래통합당 또 민주당 결국은 법사위원장은 결코 양보하지 못한다. 뭐 이런 거겠죠. 법사위원장 양보하면은 사실 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교통위나 국토위나 아니면은 그 교육위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야합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예. 왜냐면 의석이 적은 상황 속에서 야당이 해야 될 견제 역할을 하려면은 예. 법사위와 예결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내주기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 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굉장히 교묘한 빗장을 하나 걸어놓은 것이 법제위와 사법위를 분리하자라는 이야기를 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법제위라 하면 이제 기존에 이제 민주당이 상원 노릇한다고 해서 비판했던 그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 사법이라 하면은 검찰, 법원, 그다음에 그 공수처를 사실상 이제 관장하는 그런 상임위가 되는 것인데 일반 국민 정서상 하나로 돼 있던 거 둘로 갈랐으면 하나씩 가져가라가 일반 정서거든요. 예. 근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게 법제위는 아까 말했던 이유로 상원 기능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로 민주당이 거부할 테고 그다음에 사법이라는 것도 검찰과 공수처에 대해서 민주당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면은 거부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렇게 둘로 잘라놓고 저쪽이 둘 다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려고 네.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 이준석 최고가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최소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네. 뭐 두 개로 나누냐 안 나누냐가 핵심이 아니라요. 결국은 아마 체계자구 심사권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 말 거냐 이게 핵심이에요. 예. 근데 지금 뭐 두 개 나누면 법제위에서 그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아마 사법위는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법제위가 기존에 아마 법사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뭐 민주당은 뭐 택돔 소리라고 거절한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꼭 갖고 가야겠다는 논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뭐 그동안 이제 야당이 갖고 왔었다. 라는 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얘기고요. 우리 뭐 20대 초반에 권성동 의원이 했었기 때문에 이게 또 그다음에 가장 문제는 뭐 이제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는 게 우선이라고 봐요. 예. 어쨌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 다 심사하고 그다음에 각 장관 다 부릅니다. 현안 질의할 때. 어찌 보면 뭐 사원 같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없애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봐요. 그다음에 저는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지금 얘기처럼 아마 이해찬 대표도 12일까지 못하면 원내대표 책임이라 그랬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엔 미래통합당도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예. 아마 법사위를 양보해서 아마 뭐 한다 그러면 당내에서 아마 버티지 못할 거다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그냥 본회의에서 표결로 하는 것도 그다음에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뭐 괜찮은 방법이라 보고 있습니다. 예. 법사위에 한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당의 원내대표가 다 직을 걸고서라도 지키겠다. 똑같이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를 두 쪽에서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한 명은 굉장히 코너에 몰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결국은 12일 날 하게 되면 오후에 국회의장이 알아서 나눈다. 국회의장도 지금 좀 정신이 혼미할 겁니다. 지금 예.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예. 초장부터 어느 쪽 편을 들어야 되냐라는 상황인데 예. 표결에 붙이라는 거는 결국 민주당 편을 들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회의장은 그래도 2년 동안 국회를 원만히 운영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그런 직위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종용하면서 뭐 이해찬 대표가 제시한 시일은 12일이지만은 본인은 더 시간을 끌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만일 국회의장이 네. 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주고 뭐 11대 7 정도로 나눴다. 그때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됩니까? 거부죠 당연히. 거부입니까? 국회의장 전면 거부를 할 테고. 그럼 민주당에서 그럼 법대로 하자 18대0이 될 수도 있는데요. 뭐 그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게 뭐 법사위와 예. 그리고 아까 말했던 예결위 중에 하나를 놓친 상황 속에서 야당이 견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는 사실 어렵고 11대 7로 갈려서 7개 상임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대선을 앞둔 정권 견제 목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와 예결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야당은 고수할 수밖에 예. 없고 설사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아까 현근택 부위원장이 잘 짚었는데 주영원 대표는 여기서
협상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이제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에서는 야합이라고 공격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협상의 장애 요소가 좀 되고 있거든요. 김태년 원내대표도 지금 항상 늘상 그 임기 말의 정권이 여당 원내대표에게 하는 압박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라는 이렇게 보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도 말기 되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못하겠잖아요.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도 본인의 의지랑은 관계없이 하여튼간 내부적인 압력이 상당할 겁니다. 법사위 제외하고 예결위, 국토위, 소위 말하는 적각골이 흐른 땅을 다 줘도 못 받는다는 그런 입장입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그러니까 적각골이 흐른다는 게 국토위, 교육위 이런 곳이 예산 따기 좋다 이런 건데 그게 이제 야합이죠. 지역구 예산 따기 좋은 게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야당의 견제 역할과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민 현찰에 이제 귀부했다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길을 개별 의원들은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동네 도로가라 되는 사람들. 그런데 그게 주호영 원내대표의 생각은 절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야당 입장도 이준석 최고 입장도 완강한 입장인데 여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되면 법부에서 18대 0으로 하자 이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실은 먼저 이 위원 명단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 명단을 가지고 결국은 아마 이제 명단을 제출 안 하면 의장이 결국 강제로 배분하게 돼 있는데 아마 이제 그러면 야당 몫의 법사위원들을 강제로 의장이 배정할 거냐? 이제 일단 배정이 돼야 그 다음에 위원장을 뽑을 테니까 이제 그걸 고민할 것 같은데요. 저는 타협책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의장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여당 의원들만 일단 여당 의원들 명단 제출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만으로도 법사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 법사위가 쟁점이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양보한 게 아닌 게 되고 그럼 나머지 위원장 배분들은 아마 저는 쉽게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 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은 본회의 선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민주당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장애물에 봉착한 법과 원칙이라는 단어를 계속 꺼내거든요. 이동영 씨도 MB 좋아하지만 이거 MB 트레이드마크입니다. 법과 원칙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협치나 합의의 정치를 할 의사보다는 수의 논리로 밀어붙이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로 받아들여져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회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고 그것을 지키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반대로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국회의 모습은 극한 대립과 싸우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패스트트랙 논쟁이라는 것도 법과 원칙을 통해서 절대 선을 밀어붙인 게 아니에요. 법과 원칙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유리하다는 제도를 밀어붙이다가 지금 최근에 비례대표 논란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듯이 간에 다른 논란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비례대표 제도가 지고지순한 지도라고 지금 와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렇게 수의 논리로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일 만큼 완전 무결한 제도였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런 어떤 상임위 배분이나 아니면 위원장 같은 문제도 여당이 우리가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에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내로남불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4+1 할 때도 패스트트랙 할 때도 미래통합당 믿는 건 하나였어요. 그동안 선거법은 합의에 처리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법사위는 원래 우리 거다. 왜 가져가냐 이건데 사실은 어찌 보면 사실 국회가 법을 만들어도 법을 안 지킨다. 왜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왜 우리한테는 법 지키라고 하고 당신들은 왜 법 만들어놓고 법도 안 지키냐. 이 생각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원도 결국은 사실은 2004년에 만들어졌어요. 이게 5일내하고 8일까지 만들려고 돼 있는데 그걸 안 지켰죠, 한 번도. 근데 대부분 그것이 어찌 보면 그동안 관행이다. 그러니까 관행은 관행대로 있고 법은 법대로 있는 상황이 굉장히 오래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1대부터는 많은 국민들이 국회도 법 좀 지키고 그리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라. 이게 40일씩 50일씩 걸려서 원구성 하는 모습이 제가 보기엔 국민들이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대통령령이나 무슨 부령 이런 것과 다르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되돌리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당은 사실 180석이 넘는 법요건 의석을 가졌기 때문에 원한다면은 진짜 필요한 법인데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 그러면은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를 이용해가지고 입법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권한을 사용해봤고 그렇게 해서 힘도 있고 그 330일이라는 절차마저도 지금 번거롭기 때문에 상임위까지 장악하겠다 이런 의도인데 제가 굳이 최근에 입법 사례들을 보면요. 여당이 굉장히 입법하는 데 있어서 무리수를 두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최근에 논란이 됐던 교통사고 관련해가지고 민식이법 같은 경우도
그 민식이법 자체가 잘못됐다 이전에 그 입법이 3개월 만에 진척됐습니다. 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먼저 그 안타까운 사고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감성적인 면을 어느 정도 자극하고 그다음에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3개월 만에 입법이 되고 지금 와가지고 그게 과잉 입법이냐 아니면 위헌적 요소가 없느냐 이런 논란이 입법 후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330일 정도 되는 패스트트랙의 기간이라는 것도 만약에 버티기 어렵다고 한다면은 여당은 입법 과정을 너무나도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하는 것이 익숙해지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잘 합니다.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당의 일하는 국회법에 그 330일 너무 길다. 90일로 줄이자 이런 안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식법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이거하고 흑백 관계없는 그래. 얘기예요. 자, 이준석 최고한테 하나만 더 묻고 다음 수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민들이 싸우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네. 만일 민주당이 18대 0으로 다 가져간다고 했을 때 과거 뭐 황교안 나경원 체제처럼 장외투쟁을 또 한다든가 보이콧을 한다든가 이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싸울 이유가 없죠. 예. 다 가져간데 뭘 싸웁니까? 자기들끼리 상임위 열어가지고 그냥 땅땅땅 두들기면 되는 건데 예전에 이제 보여준 모습대로라면은 꼭 상임위를 상임위 회의장에서 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예. 아무데나 방에 들어가서 두들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사실 패스트트랙이 없는 상황에서는 날치기라는 방법을 기동하기가 불가능했거든요. 이제 아마 국회에 야당이 날치기라는 단어를 많이 주장하면서 한 걸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 나쁠 거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되면 아마 야당이 돌아올 명분이 없잖아요. 예. 아마 계속 뭐 보이콧하겠다 아니면 우리는 뭐 배제됐다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 뭐 스텝 바이 스텝 정도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법사위 하고 그 다음 들어서 뭐 순서대로 뭐 우리가 어쨌든 11대 7 정도는 어느 정도 합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뭐 전부 하지는 제가 보기에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예. 미래통합당 얘기도 해보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면서 기본소득제 이야기를 했고 전일 보육제. 소위 말하는 민주당이 원래 갖고 있던 아젠다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했어요. 근데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과거에 이준석 최고 해봤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경제민주화 얘기했는데 그것도 진보의 아젠다였는데 어떻게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딱 해서 성공적으로 거뒀단 말이죠. 당시 선거를.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탈보수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원희룡 지사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양당제 하에서는요. 결국에는 반 땅을 어디다 긋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까지 그어놓고 거기에 개간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인데 펜스를 어디다 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소위 말하는 중도라고 하는 진영을 포괄한 지금 울타리를 치고 이제 밭을 예.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뭐 원희룡 지사라든지 장제원 의원 같은 분들이 이 밭을 저기까지 확장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밭을 갈기만 한다면 나중에 이분들도 대권이나 아니면 다른 일 할 때 수혜자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피상적인 반대만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 결국에는 지금 오히려 이재명 지사 같은 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이동영 진행자가 얘기한 것처럼 과거 2012년에 어떤 그런 진보의 아젠다들을 많이 선점당해가지고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던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원래 미래통합당 땅이 아닌데 저 넘어가지고 울타리 친 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무허가 점유죠. 근데 이게 서서히 개간되는 과정을 바라보는 게 대권 주자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아주 심상치 않게 보일 겁니다. 이준석 최고는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이게 그러니까 넓은 땅 먹겠다는데 싫어할 이유는 없죠. 개간하겠다는 건데. 예. 예. 자,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이게 한쪽에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진보의 아젠다를 뺏겨서 뭐 속된 말로 죽 써서 개 주는 수가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당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방향을 잘 잡았다고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도 있지만 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많이 희석됐어요. 실제로 어쨌든 뭐 투표에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실은 뭐 원종일 돌봄, 뭐 종일 전일 보육제 우리 당에서도 사실은 원종일 돌봄이라는 정책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어찌 보면 저는 사실 그 다음에 뭘 나올지 되게 궁금해요.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총선 과정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도 2016년에 나왔던 얘기고 보육도 나왔던 얘기인데 저희 당 입장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도 의견이 있고 이게 과연 기존에 아마 지금 김종인 위원장도 얘기 안 하지만 기존의 복지 정책을 그대로 갖고 갈 거냐.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뭐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싶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마 재원을 만들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기존의 복지정책을 없애면서 기본소득으로 가는 거. 저는 그건 좀 반대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얘기는 안 하는데 한 지금 5,100만이고요. 예를 들어서 연 100만 원 정도 준다 그러면 51조입니다. 예. 국방 예산이랑 비슷해요. 예. 우리 1년 예산 10% 정도 되는 건데 국방 예산 50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세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김종인 위원장도. 근데 그런 얘기 해야죠. 예. 결국은 증세 없는 기본소득은 저는 허구다라고 예. 보는 것 알겠습니다. 같다고. 자, 세금액은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 민주당 현역 의원 전원이 들어있는 단톡방에서 신동근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콕 집어서 기본소득 이거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에 뭐 저격했다 이렇게 표현이 됐던데. 그러면서 신동근 의원은 전 국민 고용보호제를 먼저 해야 된다. 근데 이 이야기는 박원순 시장이 주장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벌써 대권 경쟁이 시작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당내에서도 기본소득제는 민주당에서 꾸준히 주장했던 건데 이렇게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단 말이죠. 이랬을 때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치고 나오면 결국은 뺏기는 거 아니냐. 저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아젠다들은요, 제발 단톡방에서 논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다 보라고 그냥 하는 얘기잖아요. 그게 원래 그래서 커뮤니티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러고 키보드로 싸우지 말라고 닉네임 언급 금지 이런 룰 같은 게 있어요. 예. 근데 저는 민주당에서 정책 토론을 한다면 여당에서 정책위도 있고 한데, 뭐, 그냥 이게 좋다 저게 맞다 기사 하나 띡 링크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김종인 발 기본소득론에 대해 가지고 섬세한 어떤 분석 공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 그냥 하자 말자 논쟁으로 가고 아니면 뭐가 이것보다 낫다 대안 제시인데 아주 이렇게 가볍게 제시하게 되면은 정책 자체 희화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현근택 부위원장 얘기처럼 결국은 기본소득제라고 하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를 현실성 있게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수 버전 기본소득이라 하면 아마 지금까지 진보 정권에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복지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리는 필요로 할 수 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예. 연간 한 14조에서 15조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아까 51조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의 갈래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사실 그 고용보험 이 납입금이 지금 한 13조 정도 됩니다, 연간. 그 두 가지만 합쳐도 지금 한 27조 정도 이제 되는 것인데, 기본소득제가 수련되면은 사실 실업수당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냐라는 논쟁이 나올 수밖에 예. 없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기초생활수급제도가 꼭 필요하냐라는 얘기 나올 수도 있는 뭐 것이고. 그거 말고 아동수당도 있고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예. 걸 정리하다 보면 아까 말했던 50조, 뭐 많게는 100조까지만을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이제 할 수 있는데, 그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쌓아올렸던 걸 없애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걸 실제 수급 혜택을 받던 분한테는 굉장한 날벼락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부담스러워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과단성 있는 그런 어떤 복지정책 수술이 필요하다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 논쟁이 주가 됐으면 좋겠지. 무슨 단톡방에서 뭐 띡 하나 올려놓고 예. 그거는 대권 주자의 줄서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 아까 세금 얘기를 좀 하셨는데 네. 증세 없이 기본소득하는 건 허구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논쟁이 사실 두 가지로 있는데 이제 이게 뭐 복지 정책이냐 경제 정책이냐 저는 그건 의미 없다고 봐요. 예. 사실은 뭐 복지 정책이면서 경제 정책이죠. 경제적인 효과들이 있는데 결국은 아마 기존의 복지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 저는 아마 유지하고 강화할 거냐. 그게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제로 나오는 것이고요. 어찌 보면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미래통합당은 이 기존에 있던 복지 정책들을 없애고 그걸 대신해서 하려고 그래요.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죠. 근데 그게 원래 정통적 우파들이 그렇죠.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이니까. 왜냐하면 특히 이제 취약시키는 기초연금이라든지 노령연금이라든지 아동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찌 보면 딱 그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없애고 다시 나눠준다. 그럼 금액이 더 줄어요.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거나. 그러면 기존에 이 복지 혜택을 받던 분들한테는 오히려 손해거든요. 기존의 복지가 줄어드는 거라서 저는 뭐 그거는 일단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김종인 위원장이 청년 기본소득 이런 얘기해요. 예. 안 맞는 얘기죠. 기본소득이라는 건 모든 사람한테 주는 건데. 이재명 지사도 이게 좀 어쨌든 시작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보니까 두세 번 해보자. 예. 그것도 좀 안 맞는 얘기죠. 원래 기본소득이라는 건 계속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결국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한테 주려면 증세밖에 없어요. 방법이. 예. 저는 그런데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뭐 선거 앞두고 증세 얘기를 꺼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오히려 이제 지금이 시기죠. 왜냐하면 내년에 뭐 보궐선거는 있긴 하지만 뭐 대선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 김종인 위원장이 솔직하게 만약에 이
복지 문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 기본소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먼저 이 증세 문제를 김종인 위원장이 꺼내는 게 맞다라고 봐요. 민주당 대권주자들은 다 반대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렇게 어떤 정치인이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통용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지 원래는 유럽 같은 데는 이제 증세하고 복지 늘리겠다. 감세하고 복지 줄이겠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복지 늘리고 증세하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표 도움이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봐요.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중부담 중복지론에 가깝게 나가려고 했더니만은 그때 세율 인상을 시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봉급생활자 기준으로 한 4천 버는 분들이 소득세가 8만 원 정도 늘어나는 연간 그 정도 증세안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민주당이 세금 폭탄이라 그러면서 반대해가지고 그때 그게 실현이 안 됐거든요. 난리 났었죠 그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다들 원죄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증세는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김종인 장관은 저서에 이제 보면은 그리고 평소에 지론을 보면은 부가세를 건드릴 수도 있다라는 취지 언급을 했었는데 이분이 재정학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경제학자 중에서 특이한 갈래거든요. 이건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류 경제학자 약간 갈래가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빠지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분은 경제학자보다 정치가로서의 면모가 크기 때문에 당장 이 시험 과목을 정했더니만 알아서 민주당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좀 이런 상황을 좀 한동안 지속시키면서 논쟁을 가속화시킬 거로 보입니다. 예. 부가세 부분이요.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관여한 부분이에요. 이게 77년인가 8년에 만들었는데 그 당시 뭐 12%냐 13%냐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10%로 정리됐는데 일본이 이제 소비세 올렸다가 난리 났잖아요. 예. 그것도 제가 보기엔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예. 제가 봐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비하면 우리가 작지만은 어쨌든 10%로 갔다가 이걸 뭐 12% 13% 한다 그러면 그게 글쎄 하여튼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마지막 한 가지 얘기하면요. 이걸 근데 보수가 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안 건드리면은 국민들은 조세 부담이라는 걸 따지지 않고 대선쯤 점으로 들어가지고 이재명 지사 같이 이런 쪽에 뭐 특화된 인물로 지금 알려진 사람들이 대선 아이템을 들고 나왔을 때 미리 이걸 다져놓지 않으면은 맥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게 예를 들어 예전에 무상급식 같은 것에 맥없이 넘어갔던 경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이제는 전장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개념이 강합니다.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조세라든지 이런 걸 다 따져가면서 대선 2년 앞두고 논쟁을 벌이는 게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무상급식 논쟁이 약이 됐네요. 미래통합당에는. 그때 맥없이 물러나서 하느냐 안 하느냐로 갑자기 가버려가지고 그게 뭐 근데 하느냐 안 하느냐 논쟁을 가는 순간부터 보수는 이상한 인색한 집단으로 몰리는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어쨌든 정리하면 이준석 최고는 기존에 있는 복지를 좀 줄이고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저는 그쵸? 뭐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 현근택 부위원장은 그건 놔두고 증세를 해서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당의 입장 아직 나오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이건 뭐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전략은 계속 증세를 얘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증세하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사실은 기본소득을 뭐 현재 하는 나라는 없어요. 지금 핀란드도 실험을 해봤지만, 뭐 그 다음에 뭐 스위스도 투표를 했었고요. 근데 정책 실험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국민 투표를 했던 것도 스위스에서 결국은 국민들이 세금 부담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라는 거거든요. 말씀처럼 저는 이게 논의가 시작되면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쉽게 말하는 것처럼 재원,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 피할 수 없다고 봐요. 이재명 지사가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1년에 한 20만 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글쎄 그거는 기본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냥 수당 정도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복지가 아니고 경제정책이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긴급 재난지원금하고 또 다른 성격이니까요. 아, 그렇죠. 그 긴급 재난지원금 성격의 그런 현금 지급은 MB 때도 유가보조금 형태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국민들한테 와닿는 정도의 어떤 기본소득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도 그것보다 더 나은 버전을 내놔야 될 겁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이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논란도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